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 기업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예제로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그죠.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이 대접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한 기업을 조사하는데 한 몇 날 며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돈을 투자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죠? 뭐 차트, 테마 이런 것만 보니까 글쎄요, 어떤 관점으로 뭐 이해를 할지 볼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대부분 어떤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뭐 물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뭐 어찌 보면 뭐 꼰대 이런 소리 뭐 듣는 경우도 많아요. 별로 주변 사람은 좀 관심 있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기업 뭐 조사하러 갔다 왔다, 아니면 어디 갔다 왔다 하면 막 전화가 와서 막 술 먹자 하고, 어느 기업 갔냐, 그거 뭐 좋더냐 어쩌더냐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은 어디에 기업 분석하러 뭐 어디에 뭐 이래 조사하러 간다 그래 하면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해요. 어쩌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은 나간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경제를 논할 때, 그죠. 닥터 쿠퍼,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요, 제조업의 닥터 쿠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제조업이란 뭐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공업이죠. 가공.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왔어. 그것을 가공을 했어.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호황으로 진입하고 바닥을 찍고 턴하고 이런 시절에 가장 어찌 보면 빠르게 이익이 회사가 좀 살아난다 이래 볼 때는요, 제조업의 닥터 쿠퍼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 공구예요. 공구 중에서도 어떤 절삭 공구. 우리가 익숙한 거는요, 드릴, 뭐 철판 같은 데 구멍 빡 뚫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어떤 것도 절삭 공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그죠, 전 세계가 옛날 같지 않고 많이 기술이 개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라는 것도, 그 산업에 쓰이는 소재라는 것도 점점 어떤 변화가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티타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그 복합 소재인 뭐 탄소 섬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쓰이게 돼요. 그거는 뭐 제조업도 그렇고 자동차, 뭐 항공업종 이런 데도 점점 고도화돼 간다는 거죠. 각종 합금 이런 것도 쓰이고. 얼마 전에 그죠, 테슬라의 그 사이버카, 사이버 트럭, 그걸 보면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이다. 그래서 와, 이거 뭐야? 뭐가 이래? 스테인리스 강은 뭐죠? 아주 튼튼하지만 가공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에는 안 맞는 구조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은 어떤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은요, 뭐 점점 그 쓰임새가 많아져요. 요즘은 그죠, 그 UAM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요. 탄소 섬유는 그죠, 동위원소가 다이아몬드하고 동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야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철판을 뚫는 드릴 같은 걸로 탄소 섬유를 뚫려면 구멍 하나도 못 내요. 오히려 이 드릴이 마모가 돼요. 그만큼 단단하고 야물다. 그래서 이 절삭 공구도 점점 기술을 요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뭐 아무나 그냥 생닭 사와가지고 기름 넣고 대충 튀겨가지고 팔면 다 팔리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입맛도 고급화되고 고도화돼가지고 닭만 튀겼다가 다 파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절삭 공구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다 팔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절삭 공구 업체도요, 기술력 차이가 이 회사의 생존을 결정적으로 좌우를 할 만큼 굉장히 고도화돼가요. 정밀화돼가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드린 업체가 YG1. YG는 이 회사 이름이 옛날에 그 양지사였어요. 양지라서 양지였는데, 제가 이제 약자 따서 YG1.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보이죠. 글로벌화 뭔가 돼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이 YG1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진 이 추매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 2년 이래 기다린 업체 같아요. 그만큼 최초에 어떤 매수를 하고 어떤 다시 추매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는 데는 여러 가지를 봤죠.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조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 YG1이라는 업체를 기업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지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물론 공감이 뭐 해라 안 해라 그런 개념은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예요. 매출액만 봐도요, 해마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년도 이때는 적자가 난 시기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래 보면 21년도에 매출액이 한 4,500억. 그 다음에 22년도는 거진 5,500억. 그러니까 연간 1,0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또 올해는 아마 한 비슷할 것 같아요. 한 22년도만큼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워낙 고금리 시대고 원자재 난도 겪었고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의 목표는 뭐죠? 영리 추구죠.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21년도에 순이익이 220억 정도 났거든요. 근데 22년도 작년도는 한 330억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억 늘어난 만큼 이익도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2년도는 순이익이 한 330억대. 그만큼 늘었고, 영업이익도요. 영업이익은 더 많죠. 순수하게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21년도에 430억 벌었어요. 그 다음에 22년도는 720억 벌고, 올해는 3분기까지 500억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 한 전년도만큼은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못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00억 이상, 한 700억대 요 정도 볼 것 같다. 괜찮죠?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800억 돼요. 1,800억. 유보율도 한 1,800, 뭐 그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한 100몇십 %. 재무구조는 아주 우량해요. 좋은 회사죠. 22년도에 그 매출액이 한 5,400억대에 이익, 그죠? 영업이익이 700억 이상 났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800억이다. 말도 안 되죠. 만약 2차 전지 업체가 요 정도, 그죠? 실적을 보였으면 어찌 됐겠어요? 조 단위에서 놀고 있겠죠. 그죠? 그래도 또 핫한 2차 전지였으면 거진 시가총액 10조 넘겼죠. 이 정도 성적이면. 근데 얘는 아주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다. 재미없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는 꼭 경제 논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속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추매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본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상속 문제예요. 상속. 실적은, 매출액은 21년, 22년 퍽퍽퍽 늘어나는데 주가는 전혀 안 움직였다. 상속 문제에 걸려 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계속 지켜본 거죠. 일단은요, 회사는 정말 좋아요. 하고 절삭 공구에서 넘버원, 특히 어떤 금속 가공을 할 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엔더밀이라는 게 있어요. 엔더밀. 엔더밀은 뭐 흔히 뭐 밀링이라든지 이런 공작 기계에 갖다가 붙여서 직접 금속을 가공하는 커터 종류죠. 커터 이름인데, 이 엔더밀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만큼 뛰어나다. 지금 현재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 한 75개국, 한 200 몇십 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 1위. 그만큼 절삭 공고하면 YG1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그 말은 뭐죠? 전 세계 경기가, 제조업이 살아나면 이 업체는 매출액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회사 자체가, 구조가. 그러면 이 대주주 지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표이사가 송수예요. 송호근. 그 다음에 뭐 자녀들부터 친인척 해가지고 쭉 나눠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송호근이란 이 사람과 외 10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분이 한 38%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어떤 전환사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대주주에 합류한 업체가 있는데 Y밸류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얘는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이사가 자녀들한테 어떤 지분을 상속할 때 편법을 써요. 어떻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부분을 일부를 콜옵션을 걸어두는 거죠. 콜옵션을 걸어가지고 얘는 55%는 누가 들고 가고 나머지 45%는 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너희네들이 나중에 콜옵션으로 행사를 할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상속에 이용되는 어떤 그런 업체. 그러니까 Y밸류업. 여기가 한 8.2%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IMC라고 있어요. IMC가, 지분이 한 7.8% 정도 되거든요. 7.8%면요, 정확하게 어떤 수량은 240만 주. 이 240만 주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2012년도에 3자 배정을 해요. 3자 배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 IMC라는 업체에서 3자 배정에 참여해서 312억을 주고 지분을 240만 주, 7.8%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지금 3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IMC,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 봐야 되겠죠? 이 IMC라는 이 업체는요, 정확하게 회사를 이야기하면 그 이스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절삭 공구 업체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절삭 공구 업체고,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의외로 또 제조업이 강해요. 제조업이 강하고 특히 항공기 부품 이쪽으로는 이스라엘이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항공 부품 업종이 많은 이유가 보잉에다 납품을 해요. 근데 이 보잉 회장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뭐 물량을 많이 주겠죠. 밀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업체에서 항공기 부품을 많이 하는데 그 항공기 부품 소재 중에 대부분이 CFRP라는 탄소 강화 섬유를 쓰게 돼요.
이 항공기에서 쓰는 CFRP 얘는 탄소 섬유는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동위원수 엄청나게 단단하고 야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절삭 공구는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초정밀 제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 이스라엘의 이스카라는 이 업체가 참여를 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그래서 지금 현재도 YG1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240만 주에 312억이면 주당 그죠? 한 13,000원쯤 인수한 거 되나요? 지금은 한참 싸니까. 2012년도 지분을 샀으니까 그진 10년을 꾸준히 들고 있네요. 그만큼 어떤 기술적인 협력 이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 또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 저쪽으로도 활발하고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니까 다 팔리겠죠. 그런데 이 IMC 이 회사가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절삭 공구 업체라 그랬잖아요. 이스카. 그럼 이 이스카의 대주주는 누굴까요? 이 이스카의 대주주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냐면 버크셔 해스웨이. 버크셔 해스웨이. 어디서 익숙하지 않나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회사죠. 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스카 지분 80% 갖고 있는 대주주고 이 이스카가 양지원 지분을 7.8%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그죠? 그 정도면 하겠죠. 워런 버핏 그죠? 가치 투자의 대가. 이 사람이 원픽했다 그러면 믿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워런 버핏은 단동간이 났네, 돈 꼬랐네, 별거 아니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걔네들과 우리의 그죠 가치 판단 이런 거는 점점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부분에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상속에 걸려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상속에 연루돼가 있는 회사들은요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왜? 상속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저 투자하고 있는데 상속에 걸려 있는 이런 전환사채를 활용하는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콜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결국은요, 어떤 주식이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중소기업은 반드시 뭐다? 상속 문제가 종결돼야 그다음부터 올라간다. 왜? 세금은 주식, 시가, 가격 다 종합판이죠. 뭐 비상장 기업하고는 틀리잖아요. 상장 기업은 무조건 지금 주당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 문제에 걸려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올라요. 찍어 누르는 거죠. 대주 입장에서는 바지 가랑이 잡고 잡아두는 거예요. 발로 꾹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YG1도 계속 지켜보고 기다린 거죠. YG1이요. 2020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 그때가 보면 적자도 나고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떤 기업이 상속을 진행할 때는요, 일부러 적자 내는 경우도 많아요.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려면 밀어내기식 해가 뻥뛰기 해가지고 이만큼 부풀리가지고 가격을 높이고 막상 떡 상장하니까 실적이고 뭐 곤두박질 치는 그런 회사들 많죠. 뭐 바두 사태처럼. 반대로요, 상속에 걸린 회사들은 우리 회사에서 좋은 거는 다 숨겨요. 주가가 상승할 만한 거는 절대 공시 안 해요. 다 숨겨버려.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자식한테 상속이 완전히 끝났어. 아버지가 물러나고 내 아들이 대표이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숨겨놨던 호재들을 다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가도 급등하고 회사가 잘 되고 하면 세상은 그러겠죠. 아이고, 자식 참 잘 태어났네요. 자식이 경영 능력이 뛰어나네요.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숨겨둔다는 거예요. 시발점은 항상 그래요. 아버지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첫 번째 단계는 각자 대표. 그러니까 나도 대표, 내 자식도 대표, 각자 대표. 이게 대부분 다 수순이에요. 첫 관문이란 거죠. 그러면 YG원도 2020년도에 각자 대표 공시가 한번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비로소 대표라는 직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RCPS라 하는데 상한, 전한, 우선주라는 게 있어. 상한, 전한, 우선주. 이거는 뭐 조금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전환사체를 활용하는데, 근데 얘도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상한, 전한, 우선주다. 얘를 발행을 해서, 여기에 콜옵션을 부여를 해요. 콜옵션 45%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 상한, 전환, 우선주 발행 대상이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Y밸류업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내 큰아들과 둘째한테 나중에 콜옵션 45%를 지분을 줘라. 또 이렇게 어떤 옵션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침체기에 세상이 엉망일 때, 주가가 막 내려앉고 이때, 이제 그 대주주가 상속을 해줘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자식이 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뭐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 발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상속을 해줘요. 2020년도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대주주가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처음에 뭐 93만 주, 그 다음에 80만 주, 그 다음에 60만 주. 이런 식으로 단계 해가 증여를 막 해줘요. 증여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각자 대표로 있는 그 장남 송시한 대표가 한 27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가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송지한, 이 사람이 한 190만 주 정도. 그 밑에 또 딸이 있어요. 송주리, 이분이 한 120만 주 정도. 이런 식으로 쭉 나눠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지분을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가 증여를 해주고, 그 사이에서 내가 뭔가 이제 어떤 지분을 받았잖아요.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이 주식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이 주식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 방에 낼 수도 있고 나눠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YG원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써요.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연부연납이라는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연부연납은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장기 납부로 하는 거죠. 쭉쭉쭉 이제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내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연부연납 이 제도를 쓰게 되면, 확정을 하게 되면 뭐냐? 일단은 세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기에 가격을 정해서 세금이, 너는 토탈 세금이 얼마다 하고 확정.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나눠서 내면 되는 거죠. 보통요, 그 확정일부터 해서 보통 5년을 유예를 줘요. 5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거죠. 쭉쭉쭉쭉.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을 했더라. 그러면 그 보통요, 대주주가 막 갑자기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요, 그 사망일로부터 앞으로 2달, 뒤로 2달, 4개월, 이 정도의 완충 기간을 줘요. 여기에서 평균 가격을 정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는
세금이 확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은 확정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를 무조건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갈 수 있다. 불리하다. 괜찮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자식들이 어느 정도 어떤 세금 문제를 확정받고 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대표이사니까, 그리고 부사장이니까, 임원이니까, 임원의 연봉을 올리면 되겠죠. 한 20억 받는데 25억으로 상향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원의 연봉만 세게 올리면 지금만 잘 먹고 잘 사니까 흔한 말로 양아치죠, 양아치. 기분 나빠요. 그런 회사는 별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업보고서를 보니까요. 2021년도부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배당 정책에 대한 어떤 그거를 바꿔놨어요. 그전에는 뭐 흔한 말로 내 마음대로 뭐 배당을 얼마만큼 주든 내 마음대로다. 내 꼴린 대로 그냥 줄 거야. 이래 놨는데 그 이후에 2021년도에 배당 정책을 바꿔둔 게 내가 돈을 벌면 그 돈 번 거에 30%까지 배당을 하게끔 바꿔두는 거죠. 20% 30% 정도 배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배당 성향을 보면요. 20년도에는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00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80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원. 작년에 300원 줬으면 배당이 거진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하고 비슷하든지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한 5% 정도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지금 바닥이고. 그런데 실적은 점점 좋아져. 매출액은 점점 좋아져. 그리고 회사에서 고배당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상속에 대한 세금 부분이 확정이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어거지로 주식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 누를 필요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각자 대표에서, 그죠? 각자 대표에서 송시한 단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는 뭔가 빌미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매출액도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급등하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호하겠죠. 그죠? 천하태평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내 아들이 내보다 낫다, 똑똑하다, 환호해 주시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찍어 누르는 거에서 본격적으로 주가든 뭐든 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리고 고배당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딱 사도 좋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제도, 세상도, 회사도 모든 여건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회사 배팅하겠다. 그거 느긋하게 보겠다. 이게 투자다. 기업 분석은 그 업체마다 사연이 다 있어요. 구구절절이. 그 과정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해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래 되니까 이래 흘러갈 거야. 그러면 이쯤에서 나는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차트 선 하나 쭉 꺼놨고 여기서 바닥이고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분석은요.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 이해를 한다는 건 뭐죠? 이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시간과 돈, 열정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를 알아봤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YGO는 한 2년 정도 기다린 것 같네요. 그래서 2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는 다시 내가 배팅을 칠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은 틀릴지 몰라도, 그죠? 워런 버핏의 어떤 안목은 맞지 않을까요? 워런 버핏, 버커셔 해스웨이가 투자한 이스카, 여기에서 지분을 투자했다.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보유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회사, YG1.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주식을 사면 반드시 오른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관심 있는 분들은, 그죠? 지금 뭐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한 50만 원치 지금 사고, 여기서 한 10% 떨어지면 내가 추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질문도 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지가 이만큼 사놓고 우리한테 추천하고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이 주식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급등하면 다 팔 거예요. 절대로 대주주가 되고 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사놓고 제가 좋다 싶으니까 당연히 사죠. 근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사고 남한테 사라 하고, 그게 오히려 모순 아닌가요? 그죠? 저도 이 주식 좋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살 거고, 내년 1년, 2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왜? 이제는 회사가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세상은 제조업이 다시 턴할 시기로 왔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 YG1 설명, 그죠? 저의 생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